포럼 20일 동심동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마음, 꿈을 가진 자가 꿈을 이룰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 펼 수 있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우리들의 손에 있어 수놓을 수 있는 포럼 동심동행 20일 대회를 선언합니다. 박수로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 혹은 자막의 국기를 좀 봐주시고 단장한 자세로 기립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려 국기 되어야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교육 입국을 위하여 순국하신 애국 열사 선열들 그들에게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오늘 귀하신 분들이 여기를 찾아주셨어요. 모두 식전 행사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만으로도 교육 입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99명이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밖에 서 계신 분들까지 합치면 99명이 좀 넘고 현재 입장한 식구들은 87명쯤 됩니다. 지금 저희들 촌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미숙한 게 많아요.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이명수 의원님실과 여기 지금 김민정 비서관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귀빈이신 이명수 의원님과 우리 정찬모 회장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으로 온화하신 성품에 거칠 것 다 갖추셨어요. 충청남도에서 행정, 정무 그리고 공직 생활을 가장 원만하게 이룩하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삶의 지평과 지표를 열어주신 의원이십니다. 이명수 의원님 잠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든가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발돋움을 시작한 것이 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국대학교 본교 부총장을 지내셨고 지금 동심동행 포럼 동심동행의 대표 회장이신 정찬모 회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정찬모 회장님은 얼굴은 동안이고 머리는 백발이시고 태권도는 9단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찬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왕림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포럼 동심동행의 대표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모름지기 교육은 국가 발전의 100년 대계라 하였습니다. 즉,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심동행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성과 체력 양성을 통하여 이해와 염치를 알고 조국의 미래를 이겨나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국민 여러분에게 소담한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귀향의 닻을 내릴 때 우리 모두 힘껏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릅시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수 국회의원님, 창의 인성교육원 최규복 원장님, 발제자 홍후조 교수님, 좌장 정찬성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덕균, 김의영, 최태호, 차종목 교수님께도 감사히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말없이 뒤에서 준비해 주신 진은정 사무총장과 총무분과 위원장님께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찬모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이 충청권에서 충청남도만 그래도 여야가 팽팽하게 바란스 유일하게 그 충청권에서 그러면서 본인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상의 어떤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내외적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두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신 이명수 의원님의 치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사전에 좀 몇 분 인사를 드렸는데 다 인사를 못 드리고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대개 소개해드렸고 아마 조금 전에 오신 분이 강복한 전 충남교육감님 소개 말씀 못 드린 것 같고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려야 될 분들인데 아마 시간상 제약을 안고 우리 공영덕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나와서 무슨 말씀드릴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라는 것이
의원이 이 주최를 하거나 의원의 이름을 통해야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심부름하는 뜻으로 이 주최자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 모든 이 준비는 우리 앞서 말씀한 우리 정찬모 회장님하고 우리 최기복 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국회라는 공간을 빌리는 일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연말 오늘 내일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시간이고 모레면 이민년 새해가 됩니다. 이 바쁜 시기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도 불편하고 시간도 공사관 바쁘실 텐데 여기 함께해 주신 귀한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교육에 관한 그런 논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지만 논의 끝에는 결국 답이 없다. 뚜렷한 딱 부러진 답이 없고 그때그때 시대 상황이나 그때그때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택하고 그걸 이제 교육당국에서 법으로 만들고 국회하고 그래서 시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고 또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다 보면 또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든가 뭐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많이 논의하는 과제지만 정말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각기 다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뭐 저도 교육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서 이렇게 진입하게 된 것도 바로 교육 덕분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그런 밑거름이 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교육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관해서 여러 의견을 들으면 백가쟁명식에 각기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잘 집약을 해서 정부의 제도로 교육 정책으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논의가 보통입니다. 특별히 동심동행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교육에 관해서 아마 동심동행의 뜻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쉬운 거는 여기가 그래도 국회에서는 제일 큰 넓은 제일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은데 큰일 하면 여기 꽉 차서 저 밖에까지 한 1000여 명 정도까지 양 옆에 의자를 놓고 그런 모임도 하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대표적인 분들만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취재는 꼭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에 관해서 제가 어떤 일단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으로 인해서 저도 여기에 와 있고 교육이 중요하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정말 교육이야말로 필수 과목이고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육은 학교 교육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위 학습사회라고 해서 평생학습, 평생교육 이런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태어나서부터 정말 어른이 돼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이 수월성 교육 내지는 이런 주로 이 학습 자체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한국 교육이 미래도 그렇게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견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발을 좀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이나 토론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우리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전되고 더 나은 보다 성숙된 더 고도화된 더 나은 미래를 가는 데는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또 그런 혁신적인 노력이 없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뭐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그 물결이 우리를 넘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이 교육에서 어떻게 받을 건가? 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만 교육감 선거를 계속 하는 게 잘하는 일인 건가? 별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논의를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논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논의해 주시고 특히 저희는 이제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의 교육 가운데 충청 지역 출신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차별화돼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정말 선배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한테 어떤 교육 내용과 어떤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할 건지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귀한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나누셔서 이 동심동행이 추구하는 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잘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 교육 현장이나 교육 제도나 교육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쁜 시간, 내일까지가 이제 21년이고 모레면 22년입니다. 임신년이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처럼 이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좀 말끔히 씻어버리고 호랑이가 새해에 크게 포효하는 것처럼 새로운 새날이 열려서 우리한테 새로운 희망찬 햇살이 좀 비춰지고 우리 교육계에도 이 어려운 점을 말끔히 씻어내리는 좋은 햇살이 함께 쏟아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장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 노릇도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께서 뭐 현지 그 학교에 교사로 계신 것 맞죠? 예,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한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다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이어서 올해 이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셔서 좌장 노릇을 해주실 정찬성 교수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이제 교수님들은 다 무대 위에 좀 올라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찬성 교수입니다. 평소 저희 충청이라고 하면 우리 그 이명수 교수님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건양대학에서도 부총장님으로 재직을 하셨고 또 교육의 남다른 그 학식과 동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는 아까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그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옛말에 그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찾아가서 막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잘못됐다 막 하니까 당신 말도 참 옳다. 또 어떤 분이 와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잘못됐다 하니까 당신 말도 옳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 말도 옳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 반까지입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제가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열띤 토론이 막 벌어진다든지 내 의견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초과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갈 그런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1년에 토론을 수십 번씩들 하시고 발제자도 하시고 하시니까 프로들만 모이셨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은 내 의견이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신다든지 또 예의에 벗어나는 일은 없겠지만은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라든지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기본만 지켜주시면 여기에 다 교육계의 대선배님도 아까도 이명수 교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강복환 교육감님도 이제 와 계시고 한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예술 모든 면에서 이게 다들 인생들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간단한 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바로 좌장은 가운데로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팔째 교수님, 좌장 여러분 일동 차렷. 지금 객석에 계신 VIP 요원들에게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의미로 경례 박수. 시작해 주세요.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참 거창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좀 선생님들의 이 입장에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좀 여러 가지 메뉴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제 입장은 대체로 거기 책자를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있는데 처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가 이런 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시적인 교육 정책하고 또 미시적인 학교의 수업을 양자를 좀 아우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오늘 제 발표 내용은 대체로 7가지 정도로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 것지만은 교육 제도, 기본 제도가
학생을 수용하는 학제는 633이고 또 교사를 양성 운영하는 건 66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은 대체로 93제입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되겠냐 할지 모르지만은 충청도와 같이 그런 소규모 학교가 많은 곳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경직된 교육 제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부가 있고 내년엔 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 정책의 핵심은 청와대 이런 것도 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고 176개의 시군구 지역교육청이 있고 또 367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비교해 보시면 또는 뭐 북유럽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학교 밖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학교를 좋게 말하면 지원, 나쁘게 말하면 관료적 통제를 하고 있는가를 이따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교육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러한 것은 아마 이 의원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초중등 학교에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대학에는 매우 빈약한 그러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우리나라 교육에는 아시다시피 주로 문과식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과로 말하면은 경제라든가 경영, 금융 이러한 쪽으로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잘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공상주를 말한다면 공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공계 공부를 해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수업 시간의 50%가 문과 공부입니다. 30%가 이과 공부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 주요 사항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맞는 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근대법을 일본으로부터 사실 배웠습니다. 일본이 1년에 법을 재개정하는 게 34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한 것이 지난달 말에 10월 달 말에 보니까 3,400여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거기에서는 7만여 개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합헌적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합법적일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개정에서도 교육과정에 보면은 총 수업 시간의 20%를 3,366시간이면 중학교 같으면 20%면은 상당히 많죠. 한 700시간 가까이 되죠. 그런 수업 시간을 빼내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든가 마을 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는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로별로 학교 규모별로 이 교육을 제대로 특화를 해야 됩니다. 작은 학교면서 여러분들 아마 충남에 있으니까 충남 삼성고등학교를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진로별로 과정별로 학생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커다란 교육 성과를 내는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그냥 문이과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몇 가지 통계를 봅시다. 저기 학생들한테는 시험이 곧 공부인데 저렇게 시험을 안 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다음.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내년엔 88조 얼마 정도 되죠. 교육 예산이. 그렇죠? 다음. 대학은 2015년부터 초, 중 등 학교에 비해서 교육 예산이 1인당 교육비가 작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등록금 반값 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학이 지금 거의 위기입니다. 서울대학 그동안 아시아에서 10위권이었죠. 지금 대학 경쟁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다시 우리가 탈세계화든 세계화든 새롭게 또 메타버스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AI 시대라고 하니까 다시 교육을 재설계할 때다. 다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식민지의 교육 구국, 건국기의 교육 입국, 전쟁기의 교육 허국, 산업화기의 교육 흥국,
그리고 민주화기의 교육 보국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전략적 선도국가로서 선진국으로서 인류 교육을 시작할 때다. 넘버 원, 퍼스트 원, 오니 원, 베스트 원, 히든 챔피언.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다들 교육을 믿지 못해서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전에는 전교조의 성향에 흔히 말하는 학부모들이 학생을 학교에서 빼갔습니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자유우파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지금 학생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현 주소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은 앞으로 최신의 방법, 최대의 포용력, 최적의 진로에 맞는 교육, 그리고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최선의 교육을 지향할 때다. 마치 최태호 교수님이 최신데 오체 만족의 인류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예,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그죠? 제가 클릭하면은. 예, 일단은 먼저 행정개혁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거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제가 176개의 교육지원청들을 다 봤어요. 직원당 학생이 몇 명인가? 어떤 데는 20명 있고요. 여기도 충남, 청량 같은 데도, 그죠? 학생 수가 직원당 30명도 안 돼요. 심각하죠?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한 준견 교사들이 국공립학교로부터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학시험에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료가, 후배가 교감이 돼서 교장이 돼서 왔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다음. 저거 이제 통계죠. 교육청당 학생 수인데 저 밑에 보면 충남, 청량이 나오죠. 어떤 데는 직원당 학생 수가 800명, 700명 되는데 어떤 데는 30명, 40명 돼요. 심각하죠? 저러고 교육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접하면 교육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30년 지나도 심지어 35년, 40년 가까이 돼도 항상 국가공무원으로서 7급입니다. 7급입니다. 시작도 7급이요, 끝도 7급입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대접하면 선생님들 일 잘하실 것 같습니까? 장학사가 되고 용사가 되면 6급에서부터 3급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7급을 대접한다고요? 잘 모르셨죠? 예, 저도 잘 몰라요. 다만 그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해줘요. 자, 다음. 저는 영예롭게 선생님들의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분들이 전문성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유교적인 말을 좀 하겠습니다. 고시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위에 법을, 재정을, 인사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고의 교육 정책의 엘리트입니다. 유교사로 보면 지주입니다. 중간에 장학사, 연구사 그분들이 중간에이죠. 50만 선생님은 누굽니까? 마름과 지주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좀 심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교육계는 두 사람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한 분은 교육 전문적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이고 또 한 분들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데 또는 또 행정을 도와주는데 그분들이요. 대학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저 같은 사람이 총장 못 돼갖고 막 안달복달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을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북유럽 가보세요. 졸업식도 입학식도 심지어 없어요. 왜? 그 돈을 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박사까지 무료로 무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오직 교육 본연의 활동에 예산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 18,300만이잖아요. 무료로 무상으로 교육 다 시키고 그리고 15세까지 양육수당까지 줍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럴까요? 다음. 예, 그래서 인력 재편 사실 구조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갈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본 거죠. 예, 초기에는 자동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중견교사가 됐을 때는 교단에서 대부분 승진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일부는 학교 리더십이 되고 또 일부는 밖에서 또 교육 정책 위반이라든가 또 아주 학교가 잘 못해주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장사님들이. 그렇다고 장사가 돼서 교관 빨리 되기 위해서 장사되는 이런 제도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다음에 교육 재정에 대해서 하는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아이들이 대학을 다 나왔기 때문에 얘기 상당히 해당은 안 됩니다만은 저는 젊은 청년들이 학자금 때문에 빚지고 사회를 출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젊은이들이 빚지고 사회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다음. 저런 예산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런 기사들, 그죠? 내년도도 뭐 교육감 선거 앞두고 뭐 태블릿 PC를 다 돌린다, 뭐 재난지원금 1인당 얼마씩 준다, 우리 교육청은 왜 안 주냐? 이게 교육입니까? 한때 우리는 밥 먹이려고 교육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교육을, 무상급식을. 지금은 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은 교육감 선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고교 학점제. 특히 저는 뭐 전공이 고교 학점제 이쪽이니까 저런 잘못된 교육과 정책을 설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저는 선거가 이래야 된다. 저는 이명수 의원님 정말 귀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제 이름도 귀하지만 모두의 이름이 귀한 거예요. 거기다 왜 번호를 줘갖고 선거를 합니까? 다들 읽을 수 있는데, 다들 보고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만약 투표지만 저렇게 해서 이름 쓰면 안 됩니까? 그 귀한 이름을 써줘야죠. 일본은 한자로 써요. 한자로. 그 복잡한 걸요. 근데 우리는 왜 까막눈도 아닌데 도장 찍고 나오게 해서 부정투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감 선거할 때는 특히나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번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런 투표지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갈 길이 뭐네요, 그죠? 유치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집에 가서 애 넣어봐라. 애 보기 쉽습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20명씩 3세학, 4세학, 5세를 20명씩 이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그런 연계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버넌스의 통합,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초등학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충청도와 같이 그 작은 학교들이 많은 농산 어촌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가 633, 또 93제, 또 66제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거기 유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하고 요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마을에 작은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작아도 그런 학교들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면 단위에 중학교 3년 있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6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규모가 커지니까 통폐합에서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저 중학교에 제 그림은 저 연필같이 생겼죠. 최소한 뭐 싱가포르나 독일처럼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장래는 결정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자기의 사회에 나가서 첫 직업이 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정하고 진로를 아무리 상담하고 체험하고 뭐 지도하고 뭐 온갖 걸 다 한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로를 완결형으로 지도해 줘야지 그때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잡힌다. 그래서 완결형 진로 지도를 중학교에서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고등학교 교육입니다. 특히 그 고교 학점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고교 학점제에서 잘 보면 대학의 학점제라는 것은 전공이 정해지고 학과가 정해졌을 때 그걸 쪼갠 거예요. 이론과 실제와 초급 과목과 고급 과목을 쪼갠 거예요. 진로가 정해졌을 때 쓰는 게 학점제입니다. 그때 대학의 1학점이라는 것은요, 대학의 1학점은 주당 1시간 수업을 받고 주당 2시간 예습과 복습과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1학점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주당 30시간에 또는 34시간, 38시간에 수업을 하고 예복습을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다. 그렇게 2배를. 그게 또 고등학교는 원래 학점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학점제로 시작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점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160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개설하는 과목이 대체로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한 학기로 끝납니다. 대부분이 주당 한두 시간, 3시간 됩니다. 조무래기 짜투리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선택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 선택을 해서 진로가 개척돼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선택은 계열 선택, 문이, 예체 어느 쪽이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한 문과라 하더라도 인문, 경상, 외국, 국제, 사회 이런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이과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어느 쪽의 진로를 가야 되냐 하면은 그런 계열과 과정에 맞는 거기까지 공부를 시켜줘야지 고등학교 공부가 제대로 되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학교 중에 하나가 충남 삼성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 입학할 때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S대학에 한 명 가면 잘 가죠. 그런데 3년 후에 가면은 보통 2자릿수도 갑니다. 그죠? 이번에도 13명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비법은 그 교장 선생님이 계열별로, 과정별로 교육 과정을 짜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 뭐 그러는 이런 말로 합니까? 그냥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편제표에 따라서 주당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개설해주면 되는 거지. 300과목 중에서 교사 선생님이 20명이면은 많이 개설해봐야 40과목 개설하겠죠. 60명 선생님이면은 120 개설하겠죠. 어느 학교도 300개 개설 못합니다. 왜? 그렇게 잘못 짜놨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감이 하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이거는 잘못 정책을 설계한 거예요. 잘못 설계한 거예요. 다음. 왜 잘못 설계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자료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IBDP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과목이 56개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3,600개 학교가 개설합니다. 심지어 학급 수가 2개 학급밖에 안 되는 학교에도 그거는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불행한 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 학교도 만족 못하는. 예, 다음. 그래서 제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러분 한번 편집표 아이들 풍집어 보면은 국어 같으면 문학, 문법, 매체 이런 식으로 장문 학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최태호 교수님 하시는 대학의 국어 교육과나 국어 국문학과 교과목이에요. 원래 그거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또는 2, 3학년에 연속해서 그걸 국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인문계열이라든가 예술계열은 문학이 중요하잖아요. 사회계열이라든가 공대 쪽은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중요하잖아요. 또 체육계는 또 다르고. 교육과정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학기로 끝나는 그런 과목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큰일 나네, 빨리 가야 되는데. 공부를 방향을 줄기를 못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헤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렇게 우리나라에 그 학교가 2,000여 개가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는 한 300개 됩니다. 다음. 중규모 학교는 한 900개 정도 됩니다. 24학급 이상 되는 학교는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자기 규모에 맞게, 우리 학교는 6학급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학교는 문과에 치중하겠다. 우리 학교는 9학급이니까 우리는 다 못 해준다. 우리는 이과 쪽에 치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간의 역할 분담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일이고 또 학교장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아까 충남 삼성고 예를 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 다음. 예, 모든 교육은 직업준비교육입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 직업준비교육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과를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래야 됩니다. 자격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위기에 처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들도 좀 노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동료들한테 그렇습니다. 정규직인데, 정년 보장됐는데, 1인당 GDP 이상 버는데 그분들이 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죠. 정규직, 정년 보장, 1인당 GDP 이상 버는데.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학생들 진로 선택에 다음 계속 나가죠. 뭐, 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벙벙하게 공부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부 따로 취업 따로. 아니, 취업도 많이 못하죠. 왜? 기술이 없으니까. 그죠? 문과, 죄송합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누워서 침 뱉깁니다만 문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개업은 할 수 있겠죠. 폐업도 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습니까? 기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제, 금융, 그러한 교육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교육 잘하면은 이처럼 나라가 좌측으로 편향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 두 대학을 한번 보세요. 고시촌하고, 그죠? 실리콘밸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참 그렇습니다. 다음, 대학 청산법이랄까 구조조정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바우처로 1인당 교육비를 줘야 됩니다. 다음, 균등하게 대학 구조조정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뭘 가르치고 배우냐라는 겁니다. 다음, 그런데 이 좋은 기준을 만들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좋은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전의 시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을 찾아 제공하는 일입니다만은 다음,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이 글이 사실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차이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교육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터 차별이 아닌 차이에 따라 알맞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 주요 개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20% 가감하는 거 수업 시간에 20% 달라 뭐 하려고 상당히 그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 하려고 저러는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사실은 15 개정하고 난 뒤에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고 백서를 쓸 때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왜 대목을 받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문구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면은 어떠한 나라가 될 텐데 국제 외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 과학기술적으로 어떤 나라, 환경적으로 어떤 나라,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이 없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로 문과식으로 교육하는 바람에 저는 남녀 차이가 차별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공계 공부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들도. 아직도 여고생들의 많은 학생들은 대다수는 문과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 똑같은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공무원, 공사, 공단 우리 학생들 얘기합니다. 저는 안정된 직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1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대부분 선생님 하겠다, 공무원 하겠다, 뭐 유튜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한두 명씩, 몇 명씩 이제 이공계로 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늦었죠, 많이.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제가 오늘, 이런 걸 이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딱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전에는 뭘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시면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네오 마르크스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대중들의 일반인들의 상식, 세계관을 바꾸는 진지전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람시가. 교육은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부 구조에. 옛날에 뭐 러시아처럼 중공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변경시키려면 체제를 변경시키려면은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마무리 좀 68 학생운 동도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차이는 차별이다. 모든 금지함을 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었습니다. 다 이렇게
부족해서 시간을 마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발표합니다. 원래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주제 발표를 발췌해 주신 홍우조 교수님, 아까도 잠깐 제가 인사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우조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인 교육의 양대 산맥인 한 부분을 크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자분들이 5분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이 이제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주제 발표를 해주신 홍우조 교수님께서 아주 떡을 자르듯이 잘게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설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아마 우리 홍 교수님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학자는 남이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제약 때문에 이제 아니 괜찮습니다. 나머지 4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맨 처음에 이제 김덕균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희영 교수님께서 한국 교육 위기의 극복 방안에 관한 거를 그다음에 차종목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문을 그다음에 최태호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허화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5분 동안에 이 토론회에 우리 홍 교수님께서 발췌하신 토론문 논문에 대해서 반박도 해주시고 긍정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띤 토론이 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핵심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연구단장으로 계시는 김덕준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김덕균입니다. 홍우조 교수님,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3가지로 동의도 하고 보충도 하고 또 질문도 드려야 옳겠습니다. 질문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과 중심의 교육에서 이과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문과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옛날에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달라진 것은 아마도 이것이 선진국형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미국의 학생들은 전자계산기 없으면 계산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면은 거기에 맞는 뭔가 대안교육으로 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교육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고등학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작은 경험이 있다면은 대안학교를 제가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성규 총장님이 교장을 하시고 제가 이 교감을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포기한 아이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작은 체험을 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네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포자로 낙인 찍혀서 더 안 합니다. 오히려 사회에 불평불만이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주변 사회적 관심도 많습니다. 잘 활용하게 되면 그네들의 노하우도 활용하고 나름대로 그네들의 자본력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 그 아이들에게 골프와 승마를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얘네들이 자존심이 강해지는지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관심 이 대상이 하여튼 불편하게 나름대로 이 낙인 찍혔던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상당히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나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긍정적 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학교 특화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데 사회적 공감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옛날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썼습니다.
제가 이 뭐 효 전문 대학원에서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 교수하기 전에 또 한국효문화진흥원 가기 전에 한 3년 동안은 전문대학 공업전문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공업전문대학의 주간, 야간, 산업체 특별과정이 있는데 물론 제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산업체 특별과정의 공부의 열정이 가장 강합니다. 학업의 때를 놓친 분들이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정신적 열망이 공부에 대한 이 강도를 높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바른 정신이 바른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바른 교육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로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인성교육에 관한은 반드시 필수로 지정해서 그 아이들이 바른 정신 갖도록 하는 게 바른 교육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이 딴 데가 있다면 바른 교육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로 인성교육은 필수로 해야 한다. 그때 효과 갖는 의미,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바른 정신, 바른 인성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의 선결 과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백석문화대학교의 김희영 교수님께서 학교 교육의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우영 교수입니다. 15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딸랑 5분 내에 끝나라고 하니까 교수를 수십 년 하면서 또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A4로 7장을 빽빽하게 준비했는데 자, 발제해 주신 우리 홍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제자들이, 후학들이 거기에 제도에 의해서 운영의 산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이 정치화가 돼 있다. 저는 여기에 동조를 못하겠습니다. 교육이 학생 의식화가 우선인 사람이 교육을 장악했다? 이것 또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형성이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머리에 뿔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예산이 왜곡되고 초중고가 예산이 남아서 펑펑 쓴다. 어느 학교가 예산이 남아서 펑펑 쓰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진단에 대해서 홍 교수님께서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여기에 올리셨는지 이따 시간이 되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추구하는 이념이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 대한민국 교육은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용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가 와 있다. 대학에서 가르친 거 일반 기업에 가면 어떻습니까? 쓸모없다고 그러죠? 쓸모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학교에 왜 갑니까? 학교 안 가도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은 지금 학교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 학교 왜 갑니까? 때가 돼서 만 6세 통지서가 나와서 의무교육이라 이것도 우리가 퀘스천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A4 7장 중에 마지막 페이지밖에 할 수가 없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열띤 토론을 하러 왔는데 김우영 교수 토론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종래 우리 학교 교육은 변화된 이런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싸움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용도 폐기가 되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미래 교육에 구상해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기존 학교 교육의 이념의 내용과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전 세계 220여 개국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이러한 효율성과 정책성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발도르프 그랬더니 교수님 발이 뭐예요? 손도르프 아니에요? 발도르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듬감 있는 체험을 통한 교육 과정입니다. 유치원부터 몸에 밴 협의와 토론의 이러한 독일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쯤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학 진학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옆집에 철이도 가고 앞집에 영숙이도 가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83%입니다.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주위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대학 정원 대비 4만 명이 미달입니다. 올해 대학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죠? 심각한 문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저출산. 물론 교육도 문제지만 이거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렇듯이 독일식, 그다음에 프랑스의 공립학교에 프레네 교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학교 교수법이 학생이 자율학습을 세워서 담임과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게, 다음 학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좀 매력 있지 않아요? 다음에 덴마크의 자유학교제, 이것 또한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세계의 삶을 위한 학교, 학교란 인간이 성숙하고 행복하도록 그 길을 찾아주는 학교. 다음에는 미국의 협약학교와 특성화 학교입니다. 이것도 우리도 조금 흉내를 내다가 지금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전국에 몇 개 특성화 학교가 있습니다만 과연 성원 끝났습니까 벌써?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여건에 발맞춰 창조를 위한 혼란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먼 날 지나간 뒤에 새로운 정형이 만들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우리 백석대학교에 그 김희영 교수님을 한번 발제자로 모시고 그렇죠. 맞짱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열띤 토론을 좀 사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네네. 방송은 4시 반까지로 하고요. 네네. 남은 시간 조금 여유, 플렉시블하게 탄력을 알겠습니다. 하신 네네.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전 정신요양병원의 원장님을 맡고 계신 차종목 박사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심리학 전문가 차종목 효학 박사입니다. 제가 정신과 일을 맡으면서 왜 이 효를 공부하게 됐나, 그게 원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왜 교육하고 관계가 있고 이 자리까지 왜 와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상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정신질환자가 90% 이상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발병됩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효와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 효가 그동안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발전과 사회 역사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반대로 병리적 현상, 예를 들어서 연료문이라든지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존속 살해범이 생긴다든지 자녀를 유기시켜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쪽 분야로 전문 분야로 발전을 시키게 됐습니다. 우리 심리학 쪽에서 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침을 넘기는 걸 갖다가 얘야 밥 먹으니까 지금 침 좀 넘겨라.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건 자동기제예요. 자동기제. 다만 우리가 자동기제 외에 다 말하고 행동하고 사회생활 모두 하는 것은 다 학습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교육인데 우리가 한자에서 교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을 하지만은 가장 많이 해석되는 부분이 효를 자녀에게 칠북자 쳐서 가리키는 걸 교자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2021년 1월 21일자로 이제 친권에 대한 징계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대 해초를 대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친다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자 이런 의미로 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재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를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바이고 또 이 결국은 이 교육의 효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겠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효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효행장려법에서 부양이라고 하는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을 효로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으신 기성부모, 그 다음에 현재 나 부모, 그 다음에 미래가 다시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 부모.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부모인 거예요. 그 온 인류가 부모를 다시 자녀를 낳고 다시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밝히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얘기는 나를 비롯해서 가족과 인류를 밝혀지고 기쁘게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 교육의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농고에서 말씀하셨던 자료, 여러분들도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아쉽게도 학생 청소년에 관련된 대학교까지만 관련된 사항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전 생애의 평생 교육은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언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45쪽 5번에 요 부분은 상당히 좀 국민적 저항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76페이지에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광우병, 세월호, 천성삼, 도룡령, 탈원전을 비과학적 무당짓으로 보고한 것은 국민의 인간 존중, 자기 결정권과 자유평등, 자연 법칙 등 국민의 환경과 정서를 경시한 사변적 논리로 저는 좀 봤어요. 이래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 옳다는 것은 절대적 옳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적 합의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는 우리가 정하고 그걸 옳다라고 보고 그게 틀리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언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17개 항목으로 좀 보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 60에서 61페이지에 17개 항목의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시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포럼 동심동행 회장님께서는 포럼 동심동행 홈페이지에다가 오늘 올렸던 이 농고 관련된 모든 책자에 관련된 전 분량을 올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동의를 저는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좀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과서 낭비를 줄이자 전적으로 저 동의합니다. 현재 전자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소수인의 교육이 빙자해가지고 정치적 비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 관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기초학력 진로 지도에서 담임 연임제 실시하자는 부분. 그 부분은 현재 교사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돌봄 교사제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육의 3대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만 읽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올림피아드 경기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 결론이 우리가 지식교육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많이 발전돼도 자살률이 늘어나고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는 그 영향이 물질이 풍요를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서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해더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정신적 문화, 정신적 사회 구조의 교육이 앞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결론은 이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에서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보완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우리 최태호 교수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태호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허와실이라는 교육의 허와실이라는 하셨는데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교육 행정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셔서 세종시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허와실 주제 토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짤막하게 제 말씀 올리고 저기 홍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 교수님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일반 그 시장 군수나 도지사 선거하고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제가 2번 떨어져 봤는데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당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감 직선제는 뭔가 좀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아주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시 하나 올렸고요. 두 번째로 전교조나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얘기도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념화가 되고 있다. 우리 김우영 교수님께서는 뭐가 이념화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밑에 뭐 같이 반박 논리라고 보셔도 좋고 어떤 학생 인권 학부모 연합에서 올린 그 포스터입니다. 제가 하나 올려봤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뭐 피임법 가르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뭐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게 성적 자기 권리 결정권을 준다. 그렇다고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 여자야. 그러니까 나 여자 목욕탕 가도 되고 여자 화장실 가도 되고 지금 현재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젠더나 성평등, 성평등, 양성평등 이게 사실 문제가 있고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소아성애자라든가 유아성애자, 노인성애자, 시체성애자, 뭐 사물성애자 이런 친구들도 과연 차별금지법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 사실 범죄 아닙니까 이거? 이런 범죄까지도 용납하고 차별금지법에서 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는 전 현직에 있는 교육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뭐 설거지 시키는 부모를 고발하라 이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고발을 하게끔 하는 이런 교육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 자식만 안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되는 위선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여기 현재 있는 많은 장관님들 뭐 높으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특수학교 뭐 국제학교 이런 데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 자사고 폐지하고 특목고 폐지하고 이런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고 하면 특목고 있어야죠.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또 뭐합니까? 공부시켜야죠. 그 공부만 잘하는 아이도 하향 평준화 시켜갖고 돌대가리 만들고 돌머리가 되면은 아이들을 백성들이 우민이 되니까 지도하기 편하죠. 다스리기 편하고 이런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향 평준화 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다 공주나 이런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교육도시, 교육특구, 스마트도시, 스마트 교육 운운하던 도시가 이미 상위권 학생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77%나 증가하고 있고 교육청 직원 5년간 성범죄 직원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서 경고 처분받고 많은 그런 것. 그래서 이 고교 평준화 같은 것은 시대 인식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홍 교수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발언하는 건 끝났고요. 아까 그 삼성고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제가 마침 삼성고등학교에서 하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비 교육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뭐 바칼로레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학습을 하다 보면은 홍 교수님 약간의 그 학점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학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학점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질문 딱 평교사였는데 마지막 월급 보니까 7C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7급이더라고요. 43년을 교직에 근무하셨는데 집에 아버지 권위가 떨어지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학교에 교사의 권위가 없으면 학교 무너집니다. 학생의 권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 인성만큼 학교는 학생의 인격만큼 교사의 권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살아있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고교 평준화 이미 되돌리기가 참 어렵지만은 일본의 이력을 잃어버린 20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그러한 교육제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